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강무제 부분을 이제 할게요. 여기 이제 아까 했던 게 이제 호령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했는데 잠깐 어디까지 감찰제도, 감찰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여기 보면 쭉 넘어가서 이제 쭉 넘어가서 명제 장제 때에서 30년 동안 전성을 누르다가 밑에 보면 이제 참이슬이 널리 유행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후한제국에 이제 붕괴해서 청류하고 탕류가 싸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당고의 금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내용들 1차 당고의 금과 2차 당고의 금 이렇게 있고 그 당고의 금의 결과가 쭉 나와. 이것 좀 볼게요. 자, 두 차례 거쳐서 당고 사건으로 청류파 관료들은 정계에서 완전히 착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청유운동은 그 제하의 큰 세력을 강범위에 퍼져나갔으며 다음에 오는 위진남북주 시대 때의 귀족층은 이러한 청이 집단에서 배출된 거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청륜이 탕륜양을 싸우면서 서로 인물평가, 청륜 세력 간의 인물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급에 따라 가문의 격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위진남북주의 가문의 어떤 위계설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고풍중정제가 또 반영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두 차례의 이제 그 당고는 후한사의 청이파와 탕류파의 대결에서 탕류가 승리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크게 흔들렸고 정치 기강도 해이해지면서 한건적의 어떤 농민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농민전쟁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 이들 농민전쟁은 이제 그 사회적 배경이 두 번째 단락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농촌 사회가 어려울 때 그 뭐냐면 서역 지역에 그런 불교가 서서히 뻗어나갔다. 또 불교와 함께 들어온 서역의 점선술을 바탕으로 미신이 유행해요. 중국 전래의 민간 신앙이 결합되고 다시 불교 교단의 조직이 모방되어 불교 장생의 종교 결사를 만들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불교인데 불교는 언제 들어왔냐면 전한설하고 후한설이 있어요. 되게 도입시기는 되게 후한설이에요. 후한설. 후한 때 도입됐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길을 통해서?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때 불교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초창기 불교니까 격의불교죠. 격의불교. 그러니까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들 교단은 교육명에서 보잘것이 없었다. 그러나 고난에 시달렸던 하층 농민들의 끌어들인 힘이 강했다. 특히 단원 간의 어떤 상부상조 정신은 그 불행이 처했던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 밑에 들어보면 이제 항촌 자치 공동체 무너지면서 소수 호족의 사유지가 전락되고 향지가 파괴되면서 예민을 전락하면서 거기다 정치권은 지네들이 천륜이 탕륜이 싸우잖아.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농민들이 그런 것들 결사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건적인 난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한건당부터. 자, 한건당은 반란을 참가한 농민들에게 항색 두 권을 섰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항색이 한건적을 뭐냐면 상징하는 거야. 음양 오행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모체나 하복성 거북이 장각이 시작된 태평도라는 신흥 종교에서 출발했다. 장각은 스스로 항천에서 보낸 신의 사자라고 자처하면서 새로운 사상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부적과 생명수 그리고 주술로서 병든 농민을 치유하고 구제하였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태평도는 10여 년에 거쳐서 하복지역에 양자강을 거쳐갖고 수십만의 신자를 얻게 되자 농민과 지식계층의 반정부 성향을 이용해서 신도를 군사조직으로 개편돼서 개편하면서 농민운동으로 장각은 한왕조가 이미 끝났고 항천의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갑자년의 천하의 대길이 일어날 거다. 일종의 이거 다 뭐예요? 참의죠. 참의설이죠. 음양오행을 통한 참의설인데 예언사설이잖아요. 그래서 36장군을 세우고 1장군에 1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일제히 봉기했다. 그러니까 종전의 신도 조직을 군사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도참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도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제 봉기를 한 거죠.
자, 항공군은 가난한 농민군이 죽중을 이뤘으나 후한 왕제 불만을 품고 있는 호족과 당고의 금으로 탄압받던 지식계층이 다수 이에 가담하였다. 자, 조정원 항공군의 반란에 놀라서 당인을 사면하고, 그러니까 당인이라는 것은 이제 당고의 금 때 금고 처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또 각지의 의병을 모집해서 항공군에 진압을 나섰다. 그런데 장각이 병사하면서 유능한 지도자를 잃게 되고 그 위에 항건의 농민군은 본래 오합지졸이고 조정의 정규군과 관료적 지방 호족들이 거느리는 우용군에 의해 항공군의 주력 부대가 패했다. 자, 그러나 각지의 농민군 그 세력이 유지되었고 그 중에 하북의 오두미두교가 세력이 컸다. 후한은 이들 진압하는데 20년 소요가 되면서 국위가 크게 추락했다. 거기 삼국지 보면 거기 마지막 사천 지역에 있는 한중 지역의 그 오두미도교를 탄압하는 사람이 조조인가? 그럴 거야 아마. 조조가 이제 군대 파견해서 그 왕국을 멸망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항건의 농민반란은 일단 수습됐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 호족들의 군사력이 강했고 그 지방의 치안은 거의 군의 태수에 임한 형태였고 군의 감독기는 주자사나 주목이 임명하였다. 그래서 실제 권력은 이제 주자사나 주목들에게 이임되면서 지방의 국문이 할구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방의 국문도 되게 출신자들이 자사 출신들이 많다고 했죠. 예. 그다음에 후한 멸망이 이제 사회적 의의가 그 앞에 쭉 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이렇게 쭉 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삼국지 내용 이제 배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항촌 사회 구조도 요거는 니제가 실시했다. 그래갖고 요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니제는 한초 때 실시했던 제도고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민 지배체를 강화해서 사라는 그 토지 제사 지내는 의식이나 수작제를 실시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생산 증가 부분에서 이제 좀 볼게요. 요 부분은 시험문에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요. 한데 여기를 볼까요? 요것도 그 비슷비슷하네요. 잠깐만요. 한의중 내용보다 여기가 정확히 나오니까 동계 부분 볼게요. 농업생산 증가. 자, 농업생산 증가 부분은 예전에 개까지 기출에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자, 한때 그 농업생산 발전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한초 이래로 평화의 정착으로 농촌사회가 안정되고 대대적인 개간사업으로 농경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의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업생산 증가를 가져왔다. 또 하나는 농업기술 발달이 농업생산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대전법이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정옥시대에 비해 전하는 철기가 널리 사용되었고 특히 철제 농기구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철제 농기구 맨날 보급됐대. 그러니까 이제 정옥시대 때 좀 보급됐다가 한나라 때 더 널리 보급됐다. 상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옥시대 때 쟁기와 가래, 갱이, 호미, 납, 대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화시대 때 와서 크게 발달한 건 쟁기다. 쟁기는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했고 땅의 깊이를 갈 수 있어 쟁기의 제작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높고 이때 이제 쟁기가 또 우경이 또 널리 보급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알 수 있다. 우경도 또 전국시대 때 보급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더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와 함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만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만전법, 그 다음에 대전법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만전법은 이제 하북지방에서 이제 행해졌던 것인데 땅을 갈아 엎은 후에 종자를 뿌려 심는 게 만전법이라고 해요. 그 주 내용이 이제 여긴 없네. 네. 하여튼 그래서 땅을 갈아 엎은 다음에 종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땅 밑에 지적이 있잖아요. 땅을 한번 훑으면 요 지적이 위로 올라가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씨를 뿌는 거야. 종자들. 예. 일반적으로 무제 때 이제 조가가 창안한 대전법이 있는데 대전법이 실시되면서 또 획기적으로 발달됐다 이렇게 있는데 대전법도 잠깐 이 주가 몇 번이야? 80번이에요. 자, 대전법은 이건 이런데 이거는 여기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대전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랑과 고랑 있죠. 이랑과 고랑. 그때 이제 농종법 아시죠?
농정법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농정법하고 경정법, 네, 경정법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당과 고당이 있으면 어디에다 심냐면 이당에 심지 않고 고당에 심는 법이 그 일종의 대전법이야. 네, 그러니까 중국판 뭐냐면 경정법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대대적인 수의 사업을 했는데 요게도 뭐 조건이, 백건이, 육복건이, 용소건이 있는데 거라는 말이 나오죠. 거. 이 거는 일종의 운하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는 거들이 있었는데 평상시 운하 사용됐다가 그 당시 또 그때그때마다 뭘 또 사용하는 수리시설로 물을 대는 그런 걸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항우지 옥토로 바꿨다. 그래서 항하의 치수는 하북지방의 농업센터에 큰 뭐냐면 진전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전환시대 항하 여러 번 범람하여 피해를 컸으나 무제 때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수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오곡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좀 보시면 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한대 모양 제철공이 발달됐고 옷감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방직이 발달됐고 중국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죠? 비단이에요, 비단. 비단도 종류가 많아요. 종류. 그러니까 금, 수, 사, 기, 뭐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비단이야. 비단.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민간 방지업자는 주로 가정보호로서 마포, 갈포, 비단을 입는데, 주의할 것은 그 당시에는 그 비단은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에요. 일반 사람들 뭘 입었을까요? 한나라 시대 때. 마포, 마직물 입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면포가 본격화가 이제 보급된 거는 그 후대인 원나라 때 들어왔어요. 원나라 때. 하여튼 중국의 비단이 서역과 유럽까지도 그 명성이 알려진 만큼 이미 전환시대부터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럼 수고문 이런 게 있구나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쭉 있는데, 요 나머지는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예. 다변선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한대 조세제도 구조의 특성을 보기 전에 잠깐 그 한의중을 좀 넘어갈게요. 자, 뭐 한의중도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뭐 컬러풀하게 뭐 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대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도 발달됐다.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좀 약간 역법 관련된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천문학. 일단 천문학이 이제 고대시대 때 상당히 중요시했던 건 뭐냐면 정근대 시대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황제권, 왕권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 명을 받고 통치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절기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천문학이 발달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읽어보면 자, 천문학은 일찍부터 정확한 농시를 측정할 목적으로 그 연구 발전되었다. 한때는 특히 유학이 발달되면서 청인상간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의 명운과 사시의 우행 이런 것들 통해 관측 기술이 발달됐고 특히 이제 무제 시기 때 태총론과 그 다음에 그 조남말의 삼통론 이런 걸 제기했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태총론은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전의 세법 진나 역법 같은 경우에 전홍론이라고 하는데 이때 전홍론 같은 경우에는 10월을 1월로 봤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때는 요것에서 정원을 세수로 군출해요. 이것을 첫 번째로 정하죠. 그래갖고 이제 만든 것이 태총론이고요. 이걸 이제 수정해서 유비라는 사람이 그 수정해서 만든 게 삼통론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태총론과 삼통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뭐, 과학기술 같은 거 나오지 않고, 쭉쭉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 제지수이죠. 다음 장 넘어가면. 자, 후한 때 발명품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제지수이죠. 그래서 필기, 제조도 이전에 비단과 간독, 대나무와 나무 쪽을 이용해서 썼고, 근데 문제는 각각, 단점이 있어. 비단은 가벼워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서민들이 쓰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간독은 대나무나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무거워. 가격은 싼데. 그러면 가격이 싸면서도 뭐냐면 가벼운 것들.
가성비가 높은 것들이 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했던 사람이 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후한시대 때 최준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환시대 때 그 뭐냐면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여기 이제 나무 껍질과 배우, 고기잡이 그물 이런 것들을 합쳐 분쇄하고 섬유질을 통해 종이를 값싸게 제작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이걸 이제 뭐냐면 최후가 이제 그 후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제후로 봉해져요. 그래서 이 종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최후라고 하거든요. 제후로 봉해지면서 최후지라고 해. 이 종이를. 그래서 이 제지법이 비교적 쉽게 필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서해나 해야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제지법이 이제 한국과 일본에 전파됐으며 당대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라비아로 그 당시에 유럽으로 전파됐다. 그 전투가 무슨 전투죠? 달라트 전투죠. 예. 요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지법의 특징은 당나무로 만들어져. 당나무. 예. 당나무 만든 건 다 한국산 종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동영상 궤도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한대 조세 구조의 특징을 볼게요. 이거는 동계에 안 나와 있는, 아니, 그러니까 한의중에 없는 그 부분인데, 좀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해. 자, 일단, 한국 한대 조세제의 특징은 이제, 크게 이제 뭐냐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대 이제 그 경제제의 특징은 이제 보면 일단 이제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조세 제도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항실 재정과 국가 재정으로 분리돼 있어요. 전환 시대 때. 그래서 이것이 후한 시대 때 일원화되죠. 이것이 이제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됐다는 거야. 이게 왜 특징이냐? 이게 뒤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어. 상품 화폐 경제가 이제 많이 이제 발달된 거는 뒤에 이제 당송 시대 때야. 그런데 이것이 그 전 위진남북조 발전되지 않았던 그 상품 화폐 경제 그 전에 발달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도 됐다? 조세의 급납화도 됐다. 이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세제도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경제적 특징,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요건 이제 그 한의중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동계 부분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자, 보면, 한대 조세 내용을 보면, 인구세에 해당하는 이제 그 인구세를 해당하는 3부는 구산이라고 하며, 왜 구산이겠어요? 입구자죠.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걸 사은할 땐 항구, 두구, 삼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입구에 따라서 입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을 구산이라 한다. 그래서 성인까지의 모든 남녀의 한 사람당 일산을 과세하는 인두세다. 요 상인과 노비에 대해서 일반 평민대 2배를 징수했는데 이들 세는 모두 국가 재정에 기부한다. 자, 구부가 있는데 구부도 인구세긴 인구세인데 그 앞에서 이제 구부는 그 구산은 좀 성인 남자를 대상하죠. 예. 근데 요 구부는 미성년자를 대상해요. 미성년자. 그래서 이건 인구세. 그래서 1년에 20정을 징수하여 항실 재정 수입에 확대한다. 그래갖고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구산은 국가 재정에 편입된 반면에 요 구부는 항실 재정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요. 이렇게. 무제 때 이런 이제 3전이 추가돼 23전이 됐는데 뭐 이게 쭉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경부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남자에 대한 요역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1년에 30일간 병바수를 위한 요역 의무 대신에 300전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여역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 해당하는 산시가 있어요. 산시. 그래서 전환 고조 때 실시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평가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부과됐던 거고. 근데 한대 조세는 무제 때 고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는 무제의 대규모 토목사업과 번번한 이제 대원정을 통해 국가 재정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금 제도가 쭉 나오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개인 그 상인들에 부과된 세금이나 이게 산민전이죠. 그래서 산민전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특징들이 쭉 나오는데, 자, 한대에는 국가재정 묻지 않게 대규모 황실재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이것이 소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은 어디에 담당하죠? 대사농, 이게 간직인데 이게 우리 하여튼 거기에 담당하고 소부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소부에 들어오는 수익은 산림, 하천, 호해를 비롯해서 자연물산에 가해진 조세와 도시의 상인들에 부과된 시조가 기본이다. 자, 이것은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물산은 천자의 소유물을 간념해서 항시 수익 기부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시대 때 무슨 관념에 입각하냐면 산림수택 있죠. 산림수택의 뭐죠? 가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왕이 이게 독점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한나라 항제까지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산림수택에 나온 자연물에 모두 나온 것들은 누구 거 된 거야? 항제 것이 되니까 항제 재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예. 그런 이제 그 개념에서 출발했다. 이 밖에 이제 소부의 수입은 구부, 공전,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제 어린이들에게 매기는 인두세, 공전의 수입, 그리고 헌금 등이 있었다. 구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미성년 남녀들에게 부과된 인구세로 세금 20전 정도 징수했고, 이 소부에서 이제 간화를 했죠. 그래서 헌금 같은 게 제왕이나 여로에게 매년 한글 바쳐 죽음률 있죠? 헌금 내용을 이제 보면 8월에 수술 비로소 이제 종무에 바치는 제사가 행해졌다. 뭐 이런 등등 되어갖고 이제 있고, 그런데 무지의 원년 2년에 수용동의가 설치되면서 지금까지 소부에 소속된 그 합회 주조 가처인 산림상관이 수용동의에 예속되면서 산림상관 밑에 합회를 주조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 아까 전 수용동의는 두 개의 업무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오수전을 집행하고 산림원을 간장하는 게 있어. 근데 산림원을 간장하는 기관이 산림상관이고, 그 다음에 수용동의보다 다른 업무가 뭐냐면 오수전이야. 그러니까 산림상관 부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예. 그래서 이건 동계 오류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수용동의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 한의중을 기준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전환시대 때 이렇게 국가재정과 항실재정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제 후한시대에 들어와서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후한의 강무제는 소부를 개혁해서 종래 소부에 들어왔던 재정 소임을 모두 대산농으로 기승시키고, 그 다음에 아울러 수용동의를 폐지하여 주조권도 대산농으로 이관됐다. 그래서 대산농이 뭐냐면 주요 뭐냐면 그 업무를 총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되게 복잡해요. 소부는 어디예요? 항실재정. 그 다음에 대산농이 어디죠? 국가재정. 그 다음 수용도의가 그 어디요? 화폐 제조.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화폐 제조. 이거를 이제 총괄한 것이 뭐냐면 대산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대산농과 관련된 문제였죠. 대산농. 대산농과 관련된 건데, 아까 대산농은 자체는 그 어떤 간청이 아니라 그 뭐냐면 국가 재정을 담는 간직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구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간직의 이름이다. 저도 헷갈렸어. 이게 요 식으로 적어 놓으니까 저 간청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간직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대산농하고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경제 발달과 이제 조세 화폐납을 보면, 한대 조세제도 특징이 뭐냐면 또 조세 화폐납이죠. 그 후에는 위진남 복지를 그리지 못했는데, 이때는 화폐납을 했다. 그만큼 화폐 경제가 발달됐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많은 세금이 화폐납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다. 그때 화폐납은 주로 뭘 납부하는? 오수전을 납부하는 거야. 오수전을.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고, 이거는 양세법이 화폐납을 할 때까지 그 중간에 가두기 때는 물납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중간에 위진남북도의 그 물납을 건너뛰고
뭐냐면 그 전부터 합해납을 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양세법 가서 합해납을 되는데 이미 이제 한대는 합해납을 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한대의 합해 경제가 사회 계층의 강범위에 유통됐으면 의미한 거고, 이렇게 합해 경제가 보급된 배경에는 농업 생산이 물론이고 수공업 생산이 발달된 상품 합해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대는 여러 번 상인들 억압하는 억상 정책을 펴냈고, 특히 무지했던 그 정도가 심했다. 그럼에도 상인 계층이 상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물품의 유통이 원활하고 수요와 공급체가 정비됐기 때문이다. 상인은 상업활동에서 축적된 재산에 그 토지가 재투자하면서 대토지 소유자를 변모했고, 마침내 후한 때 호족으로서 발전하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호족 수출의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이거는 뭐 호족의 종류도 있고 뭐 그런데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장을 바꿔서 그 문화 부분 넘어갈게. 한대 문화. 자, 한대 문화 부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게 뭐냐면 유교죠, 유교. 유교가 이제 그 당시 두 개로 나눴다고 했죠? 뭐와 뭐죠? 예. 그 당시 금문학파하고 고문학파로 나눴다. 또 한대 문화에서 또 중점적으로 볼 게 뭐냐면 한나 때 뭐냐면 역사서야. 역사서.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와 그 다음에 방고의 한서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게 이제 금문학파하고 이제 고문학파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자, 일단은 금문학파는 왜 금문이냐? 한대에 사용한 문자가 있어요. 전환시대 때 그 문자. 이게 예서라고 해요. 그래서 예서체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 지금 금자에서 금문학파예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풍속행위 이후에 많은 유교 경전이 소실됐죠. 그러면서 이제 진나라 망한 후에 그걸 복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냐면 복귀가 이제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멋대로 해석을 할 뿐이다. 원전보다는 공자의 미연대의 숨어있는 뜻을 상당히 강조해요. 예, 미연대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뭐와 연결은 참이설과 연결돼. 참이설. 예, 그리고 이 참이설과 연결되면 천인상간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경전은 뭐냐면 공양전이에요. 공양전. 그 다음에 얘기. 특히 공양전을 되게 강조한다. 공양전. 자, 그 다음에 고문학파는 나중에 이제 민간에 존재했다 발견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글자가 뭐였냐면 선진시대 때 고문자야. 그러니까 물론 전서체나 아니면 이제 전국시대 때 고문체 있죠. 그래서 이걸 고문학파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요 고문학파들은 자전이니 그 다음에 특히 주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주대죠. 주대. 네. 보통 개혁할 때 주대를 많이 사용하고, 참고 금문학파에는 주대가 없어요. 네. 이거는 공문학파의 경쟁만 있는 거야. 네. 그래갖고 자시전이니 뭐 주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했다. 그래서 금문학파, 고문학파가 논쟁을 하면서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는 어느 게 주도권을 이제 장악했냐 이렇게 이제 보면 전환시대 때는 주도권을 확실히 누가 장악했냐면 금문학파가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금문학파. 그래서 이제 금문학파가 간학화됐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뭐죠? 동중서죠. 동중서가 했다. 그리고 요 전에 고문학파는 제약파야. 제약.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주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는 제약하고, 근데 신라화 때 들어와서 이제 좀 달라져요. 신라화 때는 아까 이제 왕망이 복고적인 개혁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왕망이 즉위할 때는 금문학파를 이용했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는 고문학파를 이용했어. 그래서 복고적인 개혁을 하면서 뭘 강조하면 주대적 어떤 질서를 강조해요.
주례의 질서. 그러면서 이 고문학파가 이제 뭐냐면 간악화된 거야. 고문학파. 근문학파는 이제 몰락하고 그 고문학파가 이제 뭐냐면 간악화돼요. 그 고문학파 간악화에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황의 아들이었던 유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흥.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때 작가 유흥에 의해서 이제 그 작가 신라때 간악화되고 다시 이제 후한이 되죠. 후한이 되면서 이제 고문학파 또 몰락을 해. 그러면 후한 때는 뭐죠? 다시 간악으로서 근문학파가 이제 주관이 돼요. 근문학파. 고문학파가 간악화되는데 이게 하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고문은 또 뭐냐 제하에서 이제 유행을 해.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어떤 움직임이냐면 왜 고문경과 근문경을 왜 뭐냐면 같이 분리해서 하냐. 그래서 고문경과 근문경을 같이 통달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고문경과 근문경을 하나로 통합을 하자. 대표적인 사람이 정현이라든지 뭐 마용 그런 사람들 통일라고 하거든요. 보통 고문경과 근문경을 다시 능통하자. 그러면서 정현을 중심해서 완성된 학문이 뭐냐면 훈구학이에요. 훈구학. 그래서 훈구학은 고문과 근문을 통합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어디가 강할까요? 고문이 강해요. 고문이. 네, 고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고문을 기준으로 한 훈구학이 뭐냐면 주류가 돼요. 또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그렇지만 근문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이 근문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나중에 얘기하는 정세적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나라의 뭐 왕항석이나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이제 뭐 그 명나라 때 명말 청초에 경세 실용사상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상주 공양학파 청나라 말기 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고문학파는 나중에 이제 홍구학이 뭘로 연결되죠? 고중하고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다 함량이 다 연결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표를 가지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전환중기의 유학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경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경학이라는 것은 유교의 경전과 정적에 대한 학문인데 진시황의 불구석 교육 이후 경세 수직 과정에서 고문학파가 구별이 되었다. 근문학파라는 것은 한초까지 살아남은 일부 유생들의 구수에 의해서 당시의 문자인 예서체로 정리된 경전에 기반으로 해서 해석 연구하는 학파를 말한다. 그리고 공문학파는 경계 때 공자의 얄지에서 발견했다는 춘추 전국시대 문자로 쓰여진 경전을 기반으로 해서 학파를 말한다. 동준서의 제안으로 했던 간학화된 춘추 공양전을 근거한 근문학파는 주로 작고의 해석이나 천인상관설을 바탕한 정치론으로서 군주권의 정당화나 참의설을 나타난 신비주의를 어떤 참의설의 유교 경전을 뭘로 해석하는 거야? 음양오행설이나 도참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그 참의설이라고 하죠. 반면 춘추 자시전을 근거한 공문학파는 전환까지 위서 이거는 이제 진짜 경전이 아니라 가짜다. 이러면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그 전환말 유음에 의해서 뭐냐면 인정받고 그래서 유음에 정리한 공문학파 이론은 왕망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이용이고 신정권 때 간악했다. 이거는 왕망이 이제 어느 질서를 보고시키려고 해요. 주나라. 그래서 여긴 안 나왔지만 주례라는 것도 고문경의 주요 경전이죠. 자, 후한 때도 와서 경학의 주도권을 다시 고문경과 고문학파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근문학파가 약간 주도를 했어요. 근문학파 주도해갖고 그때 이제 후한 장제 때 백호관에서 경서와 해석을 이끌는 토론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백호통일을 지휘해갖고 이거 외워두세요. 백호통일 되게 중요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백호통일을 이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전들을 정리를 했는데 주로 이때 정리된 경전들은 어느 경전이냐면 근문경이에요. 근문경. 예. 그래갖고 근문경 경전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 백호통일을 이제 뭐냐면 논쟁들을 이제 백호 간의 논쟁들을 이제 정리한 게 백호통이거든요.
그래서 백호통일 누가 썼냐면 그 유명한 방고가 썼어요. 그 방고가. 예, 방고가 정리해가지고 백호통에서 논의했던 거를 백호관에서 논의했던 걸 그 뭐냐면 그 정리했던 걸 썼던 거에 백호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후한말은 정연의 공문전과 근무를 비교해 통일적 해석을 실시했다. 그는 경전의 전적 해석을 고문서 위주했고요. 집대성을 근문서 위주했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예. 정전해석 고문서, 집대성 근문서 둘 했다. 그래서 고문서와 근문서를 하면서 학문적 방법으로서 글자 음의 뜻을 연구하는 1, 2 주석을 내는 무슨 학이 발달됐다? 홍고학이 발달됐다. 그래서 예전에 홍고학의 의미를 물어본 게 있어. 예. 그래서 글자나 의미를 글자의 의미나 뜻을 연구하기는 한건 흥고학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홍고학적 발본에서 이제 허신이 설문학자를 이제 설문 해자를 출간하게 됐다. 그래서 군문학파는 뚜렷이 드러난 이 시대의 경학에는 도참이니 뭐 참이니 되게 신비주의 비합리적인 어떤 방식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에 반발로 뭔가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증적 연구를 해보자. 합리적인 어떤 경향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후한의 왕충이라는 사람이야. 왕충. 예. 왕충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농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농영은 또 한국사와 관련돼 있어요. 한국사 보면 이제 예전에 고구려의 고주몽을 이게 동명성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동명성왕은 고주몽하고 다르죠. 누구의 이건 부유의 건국자를 얘기하잖아요. 그 관련된 원사료가 우리나라의 삼국사나 삼국유사에 있는 게 아니라 농영에 있어요. 후한서는 나중에 농영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고,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왕충의 농영에 보면 종전의 천인상응설, 그다음 사후 인간 정신을 부정하고 세계는 기로 에서 구성됐다. 모든 것은 다 기로 구성되어 있고 기라는 것은 자연상, 사형상 인간의 운명을 뭐냐면 영향을 준다. 모든 이식으로 이제 그 주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종전에 인간과 자연이 고감된다는 청인 강은설을 부정을 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의 제가 기로 이루어졌으며 기의 전개에 따라서 자연상, 사형상,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주장에 인간과 자연의 공감은 천인 강은설을 부정했다. 이 말은 인간이 이 기를 잘 이용해서 뭐냐면 사용하면 그냥 그게 이제 좋은 거고 이제 좋은 일이 생각하지 이게 무슨 천인 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이때 기라는 것을 뭘로 해석해요? 이 사람은 물질로 해석했어요. 물질. 이 세상은 기라는 물질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되게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해요. 유물론자, 최초의 유물론자라서. 상당히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뭐, 애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해갖고, 중국 사상사에서. 왕부의 장부론이 있는데, 이 왕중의 견해를 이제 했죠. 인간의 어떤 주체행위를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사회상을 비판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지, 하늘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후한 때는 죽창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격신인 천의 개념을 부정하고 하늘 자연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 중심의 관점에서 정치와 사회를 비판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성리학 필이 나타나. 고대 유학에서는 하늘을 뭐라고 해서 상제라고 봤거든요. 상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가 비슷해요? 하나님하고 비슷해. 하느님하고. 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어떤 선악 판단을 다 하는 거야. 열받으면 막 개입을 하고. 상제야. 근데 성리학에서는 이 상제를 이렇게 보지 않고 고대유학에서는 성리학은 뭐야? 그 하늘을 천리라고 보죠. 그러니까 하늘 이치, 원리, 그러니까 이신론적 관점이야. 근데 그 이신론적 관점, 성리학적 필이 이미 후한 때 왕구의 후한의 후한 말에 중창통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예.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견해죠. 상제의 견해를 부정하고 천을 하늘을 뭘로 봤다? 하나의 이치, 원리, 성리학이나 우리 과학혁명 때 이신론 이런 거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하늘을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 때 역사적으로 좀 볼게요. 자, 한때는 또한 중국의 정사의 기본 형식으로 봉기와 열전 위주의 기전체가 있었어요.
이 기전체는 이제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기전체는 이제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일단 뭐 봉기, 그다음에 세가, 열전, 그다음 지, 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봉기는 이제 항제 역사고, 그다음에 세가는 제후의 역사고요. 그래서 열전은 보통 인문의 역사고, 지는 이제 시카지처럼 어떤 특정한 분야의 역사야. 그 다음에 표는 연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봉기, 세가, 열전, 지표 중에 그 중에 제일 잘 된 게 뭐예요? 봉기하고 열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글자 기자 떼고 여기 뒤에서 앞글자 봉기에 기자와 떼고 이렇게 열자 떼서 봉기 기전체. 잠깐만 제가 잘못했는데 기자 떼고 뒷글자 전자 떼서 기전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거 외워 두세요. 이거 예전에 공사 기출문에 나왔어. 기전체 중심 그 편이 뭐냐? 그래서 봉기하고 열전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환의 전성기에 이른 무제시대 때 항공 분야에서 이제 동준수 같은 지식인 활동이 있었지만 가장 주목한 사기가 편찬이 됐다.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이죠. 그래서 그 집안 역대로 태사령이라는 그 간직이 있어요. 태사는 천문과 역법 이런 것들 역사를 간증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그 전국 신흥시대 때 역사를 다 모집해서 집필을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봉성의식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열받아서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면 부친의 유언을 받고 역사를 편찬했고 그 유명한 일하죠. 2등을 그 번호하다가 뭘 받았다? 국령을 받았죠. 그래서 일종의 내시가 그 한간이 된 거예요. 고자가 된 거죠. 자, 이들 통해서 이제 뭔가 인간의 운명을 통해서 성찰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좋은 말로 심리학에서 뭐라고요? 승하했다. 뭐로 해갖고 이들 봤던 사기 130건을 완성했다. 그래서 사기의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기는 한무제 때까지 2000년권의 역사 기전체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전체라는 건 최초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인물 중심의 역사죠. 이걸 누가 만든 거다? 사마천이 만든 거야. 그래서 그 후에 25사는 다 기전체로 저술돼 있죠. 그래서 사기는 아까 봉기, 그다음 열전, 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 그냥 서보다는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한의 방고가 있는데 방고는 이제 부친의 반포의 작업을 계승해서 사기 체제를 정비해서 한왕조의 기전체인 한서를 정리했죠. 이 한서는 그 사기는 앞에서는 통사죠. 그래서 오제봉기부터 해서 한나 무제 때까지 그 당시 현대사까지 정리한 통사인데 이 후한의 방고는 한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건 단대사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왕조인 전한의 역사를 쓴 거야. 전한의 역사.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어떤 왕조가 망하면 뒤에 있었던 왕조에서 그걸 뭐냐면 정리를 해요.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역사를 할 때 뭐 사마천의 사기 같은 거 사마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내력대로 해서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한서의 방고의 한서도 그 계보를 보면 처음에 반포가 만졌다가 이걸 방고가 만들었고요. 그러다 방고가 다 뭐냐면 쓴 게 아니야. 마무리 누가 했어? 그 여동생이었던 반소가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초창기 때 그 정사들은 집안의 어떤 가업으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걸리죠. 근데 나중에 순화 때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역사를 정리하면서 당나라 때 수당을 거쳐가고 당나라 때 당태종 때 이제 이걸 국가 차원에서 간악화 시켜버린 국가 차원에서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짧아진 거죠, 편집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한서도 기전체인데 여기 너무 간략하게 돼 있네. 그러면 한서는 이제 일단 뭐로 구성됐나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서는. 예전에도 한번 한서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한서는 정사서수의 모범이 되는 거야. 후에 이제 뭐냐면 25사, 그러니까 그 전에 사기를 제외하고는 23사죠. 23세 기본이 됐던 그 모델은 정사서수의 모델은 한서에서 나왔어요. 그 앞에 기전체는 그 사기에 영향을 받지만 그 구성 방식은 뭐냐면 정사서수의 모범이 됐다. 이렇게 있는데 요걸 정리하려면 뭘 이해를 하시려면 잠깐만
그 예전에 나왔던 거 이제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갖고 제가 기본 강의 교재에 정리한 게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 교재를 이제 했는데 이걸 너무 이게 뭐랄까 그 한서 부분이 좀 적게 설명돼 있어갖고 제가 중국인의 어떤 역사책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이제 좀 발췌를 해갖고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구성이 이제 후대에 뭐냐면 큰 영향을 준다고 했죠. 이 구성 자체가 보면 일단은 그 사마천의 서 제가 지라고 잘못하면 알았는데 서를 뭘로 고쳤냐면 지로 고쳤어. 근데 이거는 뭐 각 분야 특색 있는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서도 다 지라고 이렇게 통일이 되죠. 그 다음에 봉기는 그대로 놔뒀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되게 유교적 관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뭐냐면 그 신라와 왕망이 찬탈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는 정통과 비정통을 나눠. 왜냐 그 전에 뭐 왕망도 뭐 황제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농민전쟁 과정에서도 혼란기 때 뭐 갱시제나 뭐 이런 뭐는 말도 안 되는 황제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다 황제가 칭했지만 이건 정통이 아니야. 다 뭐죠? 비정통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편입시켜 있겠어요? 열전에 편입시켜. 열전에. 그래서 정통 있는 사람만 봉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봉기에다. 예. 그래서 이제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입각에서 왕망과 황후는 봉기에서 제외돼. 열전에 편입시킨 거야. 왕망은 자칭 황제였지만 이 사람은 정통이 없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통 제왕만이 봉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세가라는 게 없어졌어요. 세가. 그래서 세가가 없어졌다. 중국의 25사형제 세가를 더 이상 두지 않아요. 그 왜 두냐면 그 당시 이제 한대 그 한무제에서 삭번 정치고 제후세력들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제후세력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가를 두지 않고 그냥 열전에 편입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통황제와 비정통황제 나눠서 전왕과 호환 시기 때 왕이라고 황제가 지칭했던 사람들 구분해서 이 황제, 비정통 황제들은 다 열전에 했는데 거기에다 특별한 열전 제기편을 뒀어요. 그러니까 열전에 제기라는 특별한 편을 뒀는데 요 제기는 비정통 황제를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열전을 또 순서대로 정리했죠. 잡다하게 꾸며진 사기와 달리 한수는 반드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고 한사음으로 된 열전 앞에는 같은 유형의 합전이 되고 주변 민족이 끝에 배치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리할 때 먼저 열전은 인문을 먼저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또 같은 무리 유협지 유협 열전 이런 거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동의 열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그 만약 동의 열전 후한서 동의 열전은 어디에 있겠? 맨 끝에 정리했겠죠. 인물 그 다음 인물유 집단 그 다음에 마지막 주변 민족 이렇게 정리했다. 그럼 그 왜 그 뭐냐면 호환서 같이 이른산 중국 사서에 뭐 동의선이 하면서 주변 민족들의 어떤 역사를 정리할까요? 그건 자기 필요했다는 정리한 거야. 뭐 교육도 하고 싸워야 되니까 저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한서는 일단은 봉기는 있고요. 봉기는 그 당시에 제기라고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세가는 빠졌죠.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열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열전한 제기란 특수한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 표 이렇게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봉기, 표, 열전, 지 이렇게 4개로 구성됐다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한서 이 정사체제의 기본이 돼요. 그 구조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자, 후한말대 순열의 한서의 내용을 춘추 자시전 편년체 형식으로 재편성한 한계를 저수했고요. 후한 때 문헌의 서적과 수집 및 정리를 담당한 동간의 후에 동간 한계를 정리했다. 이렇게 있고요. 문학 부분은 그냥 보세요. 이건 문학은 안 나오더라고요. 해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대 끝났고 잠깐 시간이 남으니까 저 한국사 동양사 개론 부분에서 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문화 부분을.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동양사 개론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중국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예, 여기 이제 베트남, 애가 베트남,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중심 문화가 있죠. 중심 문화가 있고 주변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 문화의 4대 요소는 이제 보면 한자, 율령, 그 다음에 한자, 율령,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중심문화 4대 요소인데 이 4대 요소가 언제 성립됐냐? 한나 때 성립됐죠. 한나 때. 근데 이 4대 요소가 완성된 거는 언제 때죠? 당나 때죠. 그래서 보통 교과서는 이것만 강조되는데 형성 부분은 한나 때 이렇게 형성됐다. 요 내용이 여기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동아시아 형성 과정들 이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 이게 뭐 그냥 쭉 사람들이니까 그냥 쭉 넘어가시고 베트남에서 이때 이제 뭐냐면 한나 지배 이제 저항에서 그 중국 역사에서 이제 교지군에서 북부 베트남에서 찡짝 발음하기 힘든데 찡리형 그 두 자매의 반란이 나타나. 이게 중국의 최초의 베트남의 저항 운동이야. 좀 외워두세요. 네. 베트남사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찡짝, 찡리의 두 자매. 네. 이게 좀 발음이 힘들더라고. 16성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지배에 대한 베트남의 최초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일본사는 일본사 할 때 이제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아까 이제 했던 이제 고문과 근문 논쟁 있죠? 여기에도 동기에도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유교주의에 대한 비판해갖고 이제 쭉 해갖고 뭐 참의사 비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장제 때 그 유명한 논쟁이 일어났다 했죠? 백호간에서 경학의 틀린 부분을 토론하고 참의사상 근문경을 결부시켜갖고 뭘 편찬했다? 백호통일을 편찬했다. 그래서 유교를 뭘 했다? 더 신비주의고 미신사상을 빠져들겠다. 근데 황제가 그걸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 왜냐면 전환시대 때나 그 다음 후한시대 때 되게 근문경이 간악이었죠. 황제 믿어줬잖아. 왜냐면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일종의 하나님처럼 그래갖고 황제를 좀 이런 미신적 성격을 이용해서 황제를 숭배시키는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데는 고문경보다는 근문경이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왜냐 고문경 같은 게 글자 그대로만 읽어야 되잖아. 근데 그 근문경은 참에서 끌어다가 미연대 해갖고 이게 공자의 뜻이다. 공자가 황제를 숭배하라고 말을 했더라. 근거는 없어도 그럴 것이다. 라고 헤아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문경을 지지해 줬던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와서 이제 뭐 유교의 선교제 학교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도교 해가지고 뭐 태평도 있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뒤에 오두미도하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종교에서 이제 불교가 들어왔죠. 언제? 명제 때. 기록에 보면 후한시대 때 명제 8년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제가 꿈에 군부를 보고 사실은 서역집을 파견해서 가선마하든가 그다음 추평단에 모시고 낙양에 와서 이제 뭐 번역을 시켰다. 이게 기록에 나왔으니까 이제 후한에 이제 금나라 후한 때 이제 도입을 했다. 이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갖고 이제 여기에 보면 불교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뭘 끌어다 썼죠? 노장 사상을 끌어다 썼어. 이걸 무슨 불교라고 했다? 격의불교예요. 그래서 이 격의불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노자의 무의자선과 비슷한 청어무의 같은 걸 이해했다. 불교를. 이때 석가와 노자가 함께 제사를 지냈으며 노자가 오랑캐 나라가서 부처가 됐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노자와 불교가 긴밀하게 연결됐다. 얘는 격의불교들이 이제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한 대 들어가면 이제 문학은 그냥 넘어갈게요. 문학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역사학을 좀 볼게요. 역사학. 자,
한대 역사학에서 이제 위대한 금자탑을 잇는 시대였다. 전한 무제 때 사마천에 의해서 사학이 편찬되면서 사학의 독창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고, 후한의 방곡을 한서를 전수하면서 학문상 그 사학의 학고 부동한 위치를 구축할 수 있었다. 사학이와 한서의 출현은 종래의 교훈적 역사가 과학적 학문의 수준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고대 역사 문헌인 상수와 춘추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춘추는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편찬된 각국의 역사서를 말해요. 근데 각국의 역사서 제춘추, 노춘추 여러 역사서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뭐죠? 노춘추야. 그래서 이 노춘추는 누가 했냐면 공자가 편찬했죠. 그래서 보통 춘추하면 노춘추예요. 누나 연대기. 그래서 이 춘추는 뭘로 편찬됐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편년체로 편찬됐어. 편년체는 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편찬된 거야.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상서와 춘추는 한대의 유교경제에 공존했다. 그러나 경에서 사학을 독립시킨 것은 바로 한대의 역사거대 노력의 결과다. 경사일체에서 경사 분리해서 사학을 독립적인 어떤 학문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큰 공을 했다. 이에 경과 사는 한대로부터 구분되기 시작해서 사와 경이 나란히 독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천재 역사가인 사마천과 방고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교육은 경사일체 교육이에요. 경사일체. 자,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여기 선사단 항사형 출신으로서 그의 부치였던 사마담도 무제 때 태사령 임명되어 국가의 기독가 천문역법을 간장했다. 사마천은 유학자인 동유소와 공항국으로부터 육아의 경전을 학습하고 청년 시절의 정부의 역사적 유적을 찾아 고사를 수집하면서 사가로서 악몽을 키웠다. 그는 부친의 사망 후 태사가 되어 국가의 귀중한 전적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 홍로토보에 나간 장군 이등이 홍로에게 패하여 항복하자 무제는 극도 놓아여 이등의 가족을 극형에 처할 걸 명했는데 사마천이 이등의 억울한 점을 번호해서 도리어 무제의 노임을 사서 궁형을 당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마침내 사기를 왔다. 그래서 이 사기는 한대에서는 태사공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태사공이라는 게 지이죠. 사마천의 지이니까. 근데 위진남목 쪽에 사기라고 했고, 사기는 전한, 그러니까 오제 봉기부터 전한 무제까지 3000년을 뭘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마천 역사 운지는 중심적인 인간을 받고, 인간 중에 가장 중요한 제왕의 일들 봉기, 제후의 사적은 세가, 그리고 신화활동 열전,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사체를 기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연대 중심 편열체와 함께 역사서수의 기본이 되었고요. 사기는 역사서로서 가학성과 종합성이 있어서 뛰어난 명주뿐만 아니라 사필이 굳세고 내용적인 극적인 생동감을 높여 문학적인 가치도 있다. 여기 좀 하면 그 논찬을 이제 갖고 논찬을 구분했죠. 팩트는 팩트를 쓰고 그 팩트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 의견은 또 거기에 논찬을 따로 두었어. 그래서 구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걸 태사공 왈 해갖고 구별했죠. 태사공 왈, 사신 왈. 그 조두방조 실록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신은 사신들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주석은 또 주석들 그 해석은 평가는 평가들 달고. 자, 방고의 한서는 이제 사기에 뒤이어서 나타난 또 하나의 대작이다. 방고에 붙인 반포도 역사가 사기의 후편을 편찬하고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방고도 그 부친의 유업을 이어서 20년 만에 그 한서를 저수했다. 참고 이 방고의 형인가 동생인가 이게 반초거든요. 아마 동생일 거야. 반초가 되게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서역개척 후한시대 때 서역을 또 복귀시켰던 사람이고 후대에 어디까지 이제 그 부하의 가명을 갖다 확인해서 그 시야까지 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안식국 사람들이 속아서 이제 다시 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자, 하여튼 한서는 사기의 기전체를 다습했으나 통사체를 취하지 않고 하나의 왕조만 잘라서 했던 단대사 체이고,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 그 사기의 단대사 체제의 정사에서 이제 단대사 체제의 시초가 된 것이다. 사기는 서를 고쳐 지다고 하고요. 한서 십지는 가장 잘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제에 비롯한 형법, 식하, 천문, 지리
교사 뭐 이런 것도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서는 특히 문체가 중요하고 심이 있으며 내용을 압축하고 서술되어 있으며 한대 산문체의 대표적인 모양. 수녀는 이를 지어가지고 이제 한기 오늘 요약책이죠. 그걸 한설 축소의 편년체로 편찬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안 나왔지만 한서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동기. 그 당시에는 한개 제자에서 제기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가 없고 뭐가 있죠? 열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가 지가 됐으면 지. 그 다음에 표. 이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열전에서도 뭐냐면 자칭 항제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항제가 아닌 사람들 있죠. 비정통 항제, 제기. 그래갖고 그 사기는 좀 유통성이 강하죠. 그래서 근데 한선 철저하게 명분론 이에 입각한 유교적 사관이 수용된 거야. 그건 앞에 누구의 찬탈이 있기 때문에 왕망의 찬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 농민반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기하고 좀 다른 사바천 사기가 좀 다른 모습이다. 예전에 2차 기초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제지법 발전가에 보면 이제 예전에 뭐 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했다 비단을. 그래갖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쯤에. 그래서 참고로 중국에 4대 발명품이 있어. 뭐가 있을까요? 제지술, 그 다음에 나침판, 그 다음에 하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침판 하약, 갑자기 까먹었다. 할자인쇄술, 할판인쇄술 있죠? 할자인쇄술. 예. 그래서 그 할자인쇄술, 나침판, 하약은 송대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한나 때, 후한 때 이제 발명된 거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진나 정원을 뜯어 고쳐가지고 만든 것이 태초력이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 문제 때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뭐 이렇게 있고 의학과 약학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예, 동서문화 교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쯤에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할 필요 있어요. 이거는요. 예, 정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중세시대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